예, 경제 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근데 집값 거품의 에너지는요,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사람들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라고요. 뭐 대출 금리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2, 3년을 가야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집 산 사람들 완전히 싹 다 말라버릴 거예요. 길어지면 7, 8년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도.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대거 매수에 가담했다. 집값은 더 오래, 더 깊이 다이빙하는 거죠. 일단 제가 오늘 요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부동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조짐들이 지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부동산은 지금 정말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2013년 정도까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부동산 시장 사이클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 오랫동안 하락하고 더 하락폭이 클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부동산 여전히 스터디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매수할 지역, 아파트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선별하는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까 뭐 이렇게 뭐 작전 짜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나 뭐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요 국면이 좀 지나가면 또 집 살 타이밍 오니까 그때 놓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그냥 믿으시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 저 아파트 명목 가격으로 나타낸 걸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2014년 정도의 바닥 가격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거는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로 나타낸 거고요. 제가 아파트 실질 가격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게 2013년 무렵에 대략 한 160 이 정도 되던 게 이게 지금 한 270 정도까지 갔다가 좀 꺾여서 내려온 게 이 정도란 말이에요. 5월까지. 근데 추가로 조금 더 떨어졌다고 해도 큰 폭으로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실질 가격으로 나타내 보면 사이클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게 보통 뭐 짧게는 한 4, 5년 오르고 내릴 때 한 7, 8년 걸리기도 하고, 이럴 때는 7, 8년 올랐다가 5, 6년 조정받고 7, 8년 올렸다가 지금 이제 조정받는 국면, 즉 하락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실질 가격이라는 것은 그냥 액면 가격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상대적인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미 212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이게 거의 270 정도까지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져서 얼마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2014년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실질 가격 기준으로 30%, 서울 기준으로는 한 30%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국민은행 가격지수는 사실은 진폭이 작아요. 오를 때도 상대적으로 진폭이 크지 않은 걸로 나오고, 떨어질 때도 상대적으로 진폭이 크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걸 여기 국민은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실거래가,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기준을 해보면 2014년에 100이었던 게 지금 얼마까지 갔냐 하면 200 한 10 몇 가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비하면 거의 2배도 훌쩍 넘어버린 거죠. 지수상으로. 그럼 실제로 개별 아파트들 경우에는 막 3배, 4배 오른 정도, 지역들 수두룩하죠. 그러니까 뭐, 이 집을 못 산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은행 아파트 가격은 요 정도 수준에서 떨어지는 걸로 나오지만 실질 가격으로 따지면, 아니, 실거래가 실질 가격으로 따지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게 얼마나 떨어져야 되겠어요? 이 정도까지 내려올라 그러면 반토막 나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부동산 제가 볼 땐 부동산 시장 하락 사이클의 아주 초반부인데 이 초반부인 걸 가지고 뭐 서울 지역은 계속 오를 수밖에, 특히 서울의 뭐 강남 같은 핵심 지역은 오를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 동원해가면서 이 고비만 좀 지나면 다시 부동산은 올라간다.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 예,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요. 제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투기적 가수요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 차인 거예요. 투기적 가수요는 어디서 왔나? 저금리의 가액 유동성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퍼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온 거죠. 근데 지금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뭐 잠깐 책 다시 언급할 텐데 이 책에서 제가 처음부터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 경제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경제 사이클이 바뀌는데 제가 이 책의 책 부분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보시면 이걸 경제를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로 나누고 또 한쪽은 생산 경제와 자산 경제로 나눠서 여기에서 각 사분면별로 인플레와 디플레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지금까지 전개되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쓰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가장 먼저 책 앞부분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 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 머리말에 뭐라고 쓰냐면 머리말의 첫 문장이 이거예요. 경기 사이클은 심장 박동처럼 유기체에서 떼어내올 수 없는 본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쓴데 이건 제가 쓴 말은 아니고요. 20세기의 아주 주요한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인 조셉 스페트가 이 사람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책에서 쓴 표현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요, 사이클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워낙 저금리와 가액 유동성이 이제 판을 치다 보니 사이클이 사라져버린 줄 알았죠. 그래서 늘 저금리고 경기는 늘 그냥 크게 오르진 않지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흘러가고 집값, 자산 가격,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와 함께? 인플레와 함께 오는 겁니다, 이게.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흐름을 이해 못하고 지금 빚내서 뭐 다시 집값 좀 떨어지면은 뭐 줍줍할 기회를 찾고 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험한 5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보다 가계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대략 가계부채가 그냥 사실은 이게 서영수 이사 방송 보셨으면 아실 텐데 사실 한국은행 가계 신용통계에서 말한 가계부채 규모는 전체 가계부채를 다 커버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누락돼 있고요. 뭐 전세 보증금이 누락돼 있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도 가계부채에서 누락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그냥 가계신용 기준의 가계부채만 보더라도 2008년보다 대략 한 2.5배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900조 원 정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1860조, 1870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근데 집값 거품의 에너지는요,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2015년,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질 적으로 이때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폭증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금 부채 증가 규모를 조금 줄이는가 했더니 코로나 폭락 때 코로나 시기에 또 2차 부채 폭증이 일어난 겁니다. 신혼주택, 무주택자들, 젊은층들한테 대출을 엄청나게 풀어준 영향으로 2차 부채 폭증이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압도적인 일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가계부채가 증가한 폭을 따져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GDP 대비 17.8% 줄었는데 한국은 35.7%포인트 늘어났다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근데도
대부분 변동금리를 갖고 지금 빚을 빌렸죠. 그러면 금리 올라가면은 작살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왜 2008년보다 더 위험하냐? 2008년보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게 집값 거품의 에너지가 가계부채인데 이 가계부채가 2008년에 비하면 거의 뭐 두 배 반 정도 가까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그만큼 충격파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2008년보다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 그리고 봉우리가 높으면 골도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통 메타버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처럼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던 종목들. 여러분들 낙폭가대주 한번 찾아보십시오. 막 고점에서 70%, 80% 떨어진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 거품이 많았던 종목들이 많이 거품이 꺼지는 거죠. 메타버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에요. NFT 관련한 게임주들. 왜 고점에서 막 70%씩 떨어져 있겠냐고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실체도 없이. 그게 실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에서도 실적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오른 건 거품이 아니죠. 그냥 실적이 많이 나온 거에 반영일 뿐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은 안 나오는데 무슨 메타버스 테마다 무슨 작전주다 뭐 무슨 기대감에 의해서 모멘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 그런 것들은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오른 것보다 더 높은 정점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상승폭도 이게 이제 외환위기 때 움푹 바닥에서부터 지하실까지 움푹 꺼진 구간 말고 한 요 정도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때 요만큼 오른 거에 비해서 그 2013년, 14년 이후로 이만큼 많이 올라 버린 거예요. 2배 이상. 사실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2배 이상 이렇게 많이 올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실체가 있는 상태로 올랐냐? 소득이 늘어났냐? 인구가 늘어났냐?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잘 됐냐? 아니에요. 그냥 저금리였고 돈이 많이 풀렸고 대출 규제 이래저래 풀렸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정권이 선심 쓴다고 서민 주거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포퓰리즘 정책을 쓴 게 전세 자금 대출 엄청나게 해줘서 전세값을 끌어올렸고 전세값을 레버리지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갭 투기가 성행하면서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해서 그렇게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이거만큼 위험한 거품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게 실체 없는 집값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가 사라지면 즉 저금리와 유동성 상황이 사라지면 이거는 이 엄청나게 버글버글 끓던 부동산 투기 가수요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상황이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거래량도 급증했고 막 사람들이 못 사서 난리치던 게 지금 순식간에 다 얼어붙어 버린 게 뭐 때문이겠어요? 이게 바로 그냥 유동성의 힘인 거예요.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사람들이 얼어붙어 버리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이번 사이클의 이제 특성인 건데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여러분 어땠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미국이 충격이 워낙 세게 오니까 금리를 제로 금리를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로 금리만으로도 단기 금리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 장기 금리가 안 잡히니까 이른바 양적 완화라는 걸 실시해서 국채하고 MBS 이런 걸 이제 중앙은행이 돈 찍어내서 그걸 이제 무제한 매입을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유동성으로 경제가 이제 막 충격을 받아서 막 급전직하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유동성으로 쿠션을 만들어서 충격을 흡수해 준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도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많았지만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되니까 집을 그래도 빚 부담을 그나마 이겨가면서 이자 부담을 이겨가면서 그나마 버티었던 거라고요. 버틴 결과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떨어졌다. 그리고 서울 강남 집값 같은 경우는
예, 특히 음마 아파트라든지, 예, 역삼 아이파크라든지, 그런 강남의 중요한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 고점 대비해서 막 30%, 40%씩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나마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따지더라도 1%대, 2%대, 좀 많이 올라갔을 때가 3% 초반까지 갔긴 했지만, 대체로 그냥 1%, 2%대 기준금리로 머물렀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지금은요, 보세요. 지금은 금방 금리를 떨어뜨리질 못해요. 이유는 인플레가 왔어요. 그래서 인플레 피크아웃 할 것처럼 할 거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인플레가 금방 잡히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잡힐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주거비, 즉, 미국의 렌트비 같은 경우, 렌트나 간주 임대료를 포함한 주거비, 이게 이제 미국 물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또 다른 서비스 물가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 그 근저에 놓여 있는 임금이 지금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가 상당히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고용 상황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시장이 반영을 하긴 하겠고, 노동시장도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요, 예, 거의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연말에 연준 금리의 상단이 4.5%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인플레가 금방 꺾여서 금방 내려오냐? 금방 안 내려와요. 이게 꺾인다 하더라도 서서히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금리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인플레까지 내려오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연준이 예를 들어 4.5% 경우에는 4.5에서 5% 가까운 그런 이제 금리 수준까지 높여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높인 다음에 경제적인 충격이 와서 진짜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오면 차라리 정말 다시 낮출지 모르겠으나, 지금 수준에 봐서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그런 금융위기는 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서서히 금리를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조정해도 연준 금리가 2.5에서 3%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를 더 자극하거나 더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의 중립금리, 이 정도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그게 2.5에서 한 3% 정도의 연준 금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그 흐름이 계속되면 한국 기준금리도 그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이에요, 이게.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금리, 그 다음에 신용대출금리 얼마인가요? 5%, 6%, 7%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여기서 조금 안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여러분들이 각종 대출에 사용하는 가계대출금리 크게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이자 부담 감당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두 해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계속 세계적으로 저금리 유동성 가행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상당 기간은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동안은, 최소 2, 3년 동안은 상당한 수준에, 적어도 지금 수준에 가까운, 지금 대출 금리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2, 3년을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2, 3년 동안요,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완전히 싹 다 말라버릴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충격의 여파가 2, 3년 동안 지속되면 금융권에 쌓이겠죠. 그러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대출 못해요. 그래서 또 몇 년 갈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최소 5, 6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되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길어지면 7, 8년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투기 성향이 훨씬 강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갭 투기 비율이 너무 높았어요. 일단
뭐 이전 4, 5년 정도 그 갭투기가 처음 나올 때 그때 뭐 2015년 이 무렵에는 갭투기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30% 40%였지만 이제는 코로나 시기에는 60% 이상으로 늘어났고 저희가 표본 조사한 하성 동탄 그다음에 서울에 갭투기가 몰렸던 뭐 이런 지역들 보면 거의 75%가 갭투기였는데요. 70%에서 75%까지. 그만큼 투기 성향이 강했다는 겁니다. 투기 성향이 강하다는 건요. 아까 뭐 연끌적 투기 이야기도 제가 드렸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예, 특히 뭐 20대부터 30대, 40대 전반까지 정말 그 소득 여력이 충분치 않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대거 매수에 가담했다. 예. 이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많은 만큼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하락하면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더 빠르게 매물을 내놔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럼 집값은 더 오래, 더 깊이 다이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특히 주택 매수 연령대 감소와 이어지게 돼 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사실은 그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하락기에는 그때도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간으로 들어가곤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는 구간이었고 생산 그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 연령대 인구는 여전히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주택 매수 연령대별 가구수 이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2022년 무렵이 여기에요, 지금. 그나마 최근에 사실 코로나 시기에 조금 겹치기도 했는데 30대 후반, 40대 전반, 그 다음에 50대 전반이 집을 많이 사는 연령대인데 특히 40대 전반과 50대 전반의 주요 주택 매수 연령대별 가구 수가 코로나 시기에는 약간 증가하는 구간이었어요. 이게 파도의 너울처럼 이렇게 이제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도 이때는 일시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구간이어서 버텼는데 이제는 지금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는 주택 매수 연령대별 가구 수를 보면 주로 내려가요. 이걸 이제 그 3대 요 앞에 나온 3개 연령대별 가구수를 합산해서 연령대 가구수 통합해서 증감을 보여드리면 2022년이 지금 여기잖아요. 2026년 이때까지는 인구가 주택 매수 연령대 인구가 아니라 가구가 인구라 그러면 또 가구수 늘어난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구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파장이 한 몇 년간 더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세요.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대까지는 주택 매수 연령대 가구 수가 크게 줄지 않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만큼 주택 매수 연령대 가구 수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폭도 더 크고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좀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이번 부동산 하락 구간도 길고 낙폭도 클 것 같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냥 금방 뭐 주택 가격 하락기가 끝나고 오를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는 목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